그러니까 청약이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약을 잘 선별해서 선별해도 하락장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가 앞으로 분양을 하는데 앞으로도 지금 한참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되면 비싸서 아무도 안 사요. 그러니까 청약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주택 청약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시던데 둔천 주공에 청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나요? 네, 제가 이제 청약의 부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이제 부동산 초보들이 그러니까 청약을 노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무주택자라고 그렇죠. 일종의 부동산 시장의 고수들이 아닌 거죠. 그럼 그분들이 뭘 생각하냐면 항상 싸게 사려고 노력해요. 근데 이게 독이에요. 독. 항상 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름 합리적인 건데 시장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공산품을 살 때 뭐 예를 들어 오픈마켓에 가서 가격 비교를 하죠. 가격 비교를 해서 싼 걸 삽니다.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인 거예요. 근데 이거의 전제가 뭐냐면 가격이 안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겁니다. 안 올라가니까 싼 걸 사니까 이 차액만큼의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초보자들이 항상 이게 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암묵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안 올라간다라고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싸게 사려고 노력해요. 싸게 사려고 노력하는 세 가지 행위가 바로 첫 번째가 청약이고요. 두 번째가 경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상승장에서 가가지고 싸게 달라고 막 떼쓰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독입니다. 독. 그러니까 시장을 모르니까 하는 행위예요. 상승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입지도 아니고 경매 청약도 아니고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이 지나면 다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시장이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때는 내가 가진 돈으로 가용 자금으로 살 수 있는 내가 내 기준에 그냥 제일 좋은 거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자꾸 입지론 뭐 빠지면은 입지 좋은 거 사기 위해서 시간 날리고 청약을 하는 분들은 청약에 당첨되려면 가점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을 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 기회를 다 걷어차는 거예요. 상승장 초반, 중반, 상반까지 다 걷어차는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 때 과열되면 그때 막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과열되면 어중간한 점수는 다 떨어지죠 또. 그러니까 무주택자로 결국엔 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약에 부정적인 게 그리고 지금 하락장이 되니까 청약 통장이 지금 쓸모가 없잖아요. 청약 통장에 지금 가점이 없는 사람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어요. 그럼 청약 관리한 사람은 지금 허탈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청약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청약이 보면 둔천 주공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도시들 쭉 나오면 그걸로 뭐 당첨이 되면 그거는 독이에요. 그거는 이제 착각인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비교를 하잖아요. 청약 대상인 아파트가 있고 비교 대상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청약을 하고자 하는 현장의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 비교 대상인 아파트보다 싸요. 그러면 청약을 넣어야 될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대부분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게 착각인 게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는 거죠. 정적인 개념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시장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곧 제자리에 있죠. 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역전이 되죠. 얘가 비싸게 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비교 대상이라는 거는 약간이라도 얘가 좋은 거거든요. 근데 얘가 더 쌉니다. 그럼 얘가 올라갈까요? 떨어지겠죠. 마이너스 P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망한 거죠, 이분은. 그러니까 청약이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약을 잘 선별해서 선별해도 하락장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에 너무 많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그 분양가가 정해지는 원리만 잘 이해하면 되거든요. 땅값 플러스 건축비 플러스 마진이에요. 그냥 딱 뭐 원가 개념인 거죠. 그러면 분양가가 이제 매년 책정되면 분양가는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분양하는 거는 2, 3년 전에 책정된 분양가예요. 그럼 그때 땅값은 낮았죠. 그러니까 싼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분양하는 것들은 분양가가 점점 올라가죠. 네. 분양가 상한제가 돼도 올라가요. 네. 근데 그동안에는 옆에 있던 비교 대상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니까 얘가 싼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니잖아요. 얘가 이제 떨어지고 떨어지니까. 있잖아요. 예. 그럼 얘는 올라가고 얘가 떨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결코 좋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가 앞으로 분양을 하는데 앞으로도 지금 한참 남았잖아요. 그럼 그때 되면 비싸서 아무도 안 사요. 그러니까 청약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작년 부동산 최고의 그 호재 중에 하나가 이제 GTX 네. 개통을 해서 인도권도 뭐 폭등했고 네. 뭐 동탄했는데 네. 물론 그게 최근엔 또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다음에 뭐 GTX A 노선도 2027년 정도 완공 빨라도 그렇다고 하고 BC 노선인데 이게 앞으로 GTX가 다시 호재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아, 근데 하락장에서는 호재로 전혀 작용하지 하지 않아요. 않지만 네. 상승장으로 돌아섰을 때 상승장에는 다시 호재로 되죠. 아, 팁을 알려드리자면 하락장에서 호재에 있는 지역을 좀 눈여겨봤다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네. 이럴 때 이제 호재 있는 네. 지역을 선택을 해놓으면 네. 상승장과 호재가 결합을 하면 뭐냐? 2차 요인이잖아요. 네. 그럼 상승이에요. 상승하면 시너지가 생기는 네. 거죠. 그러면 다른 물건보다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인도원이나 동탄 같은 경우가 많이 떨어지면 네. 다시 이제 매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렇죠. 해석해도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매수 전략은 유효하지 않아요. 네. 하락장에서는 전혀 호재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지금 하락장이지만 하지만 검단 신도시 새 아파트 이제 입주하는데 예, 보니까 39평 이게 4억대까지 4억 저 언더도 좀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네. 생각해 보면 예. 이게 분양가가 3억 5천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이제 건축비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검단 신도시에 나중에 되면 뭐 교통도 좋아질 거고 예.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가 이거보다 싸게 나오기는 쉽지 않을 사람은 지금 이거는 실소유자 입장에서 사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전제가 잘못됐어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분양가 밑으로는 안 떨어진다라는 전제를 예, 깔고 있는 예, 거예요. 예. 분양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아, 마이너스도 생기고.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추세를 보고, 네. 그러니까 미리 예단하지 말고요. 아. 검단이 만약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지켜보고 아, 나중에 반등하는 거 보고 그 반등하는 시점에 들어가면 돼요. 아. 근데 미리 들어가면 네. 그 하락장에 똑같이 하락합니다. 아. 분양가 밑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사이클을 대부분 다 확실히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설정해 놓은 네. 가격대가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 내가 4억에 샀다. 네. 그러면 얼마 정도에 파냐? 5억, 6억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럼 뭐 굉장히 그 4억에 샀으면 한 50% 오른 거니까. 기분 좋게 네, 팔고 울죠. 네. 네, 그게 멀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2018년 폭등기에 샀으면 뭐 사고 일어나면 그렇죠. 올라가는 폭이 다르죠. 네. 단기간. 네. 그러니까 너무 제가 부동산을 너무 바닥에서 사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그 얘기하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초기에 사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럼요. 올라가는 거 보고 사도 충분히 해. 여러분은 오히려 올라가는 거 보고 사도 중간에 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보유해서 어쨌든 상승장에 팔아야 수익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 바닥에 사서 꼭대기까지 갖고 갈 걸로 이미 전제를 깔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음마 아파트든 뭐든 한번 그래프를 보세요. 실거래가 그래프를 보잖아요. 올라가는 도중에 실거래가가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찍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냐면 분명히 산 사람도 있지만 판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거래는 그러면 우리가 입지론에 빠진 거를 제가 좀 일종의 비판하거나 이럴 때 뭐냐면 음마 아파트를 2013년에 산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15년, 16년 이때 다 팔아버립니다. 기다림에 지쳤죠. 네. 새 아파트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사이클을 더 공부하라는 게 이게 올라갈 때 본인들이 설정해 놓은 가격을 훌쩍 넘어버리고 보통 보면 이제 서울 중심지니까 지방은 인구가 줄어가지고 네. 뭐 투자할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수도권에 집중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던데 소장님은 좀 뭐 지방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인구가 줄고 있으면 대구는 절대 상승하면 안 됐죠. 그렇죠. 대구는 2012년부터 인구가 줄었거든요. 네.
근데 2020년까지 올랐습니다. 그렇죠.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인구로 자꾸 보면 안 안 돼요. 돼요. 우리나라는 제가 거주 수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투자 수요입니다. 투자 수요. 투자 수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을 멈추고 올라갈 시기가 되면 뭐냐면 외지인들이 와서 사게 돼요.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딱 시기가 맞물려서 동시에 움직이면 말씀하신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 올라가는 시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서울은 떨어지고 있는데 대구가 이제 좀 올라가는 기미가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울에 있는 투자자들이 대구로 다 내려가서 대구 사는 거예요. 지방에 그러니까 인구가 소멸될 것 같은 아예 소멸되는 지역이 있고 유지가 되는 지역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게 자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한 30년, 5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으로 땡겨 와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사이클은 여러 번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 만약에 인구가 소멸되는 과정에 있더라도 한번 사이클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멸되면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서울의 사이클과 지방의 사이클은 차이가 난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히 근데 대구, 세종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이 빨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상승 사이클도 좀 빨리 온다고 봐야 돼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쌓이는 기간만 지나면 상승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락한 지역은 빨리 하락하는 동안에 전세 에너지 모이고 미분양 누적됐다가 미분양 어느 정도 이제 축소되고 그러는 과정이 펼쳐지기 때문에 먼저 하락한 지역은 먼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아직 대구, 세종이 바닥을 칠 정도는 아니라고. 아직은 지금 한참 이제 정점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